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는 약 2,050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 약 2,800만 명 중 7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근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통계청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대다수는 근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근로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어 보호하고 있는데요. 바로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지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이에 근거해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는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2조는 국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국가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1항은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 제32조 3항은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노동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동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노동 인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18, 16, 8) 물음표.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노동시간 단축을 의미합니다. 동건이 잘 가? 엄마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세요? 쉬는 날이야. 오늘 동건이 학교 끝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와. 뭐 먹지? 짜장면? 떡볶이? 돈까스? 엄마 아빠 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도 공휴일도 아닌데 왜 엄마 아빠는 쉬지? 너네 집도 쉬어? 우리 부모님도 회사 안 가셨어. 우리도. 뭐지?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근로자의 날?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만 빼고 14시간씩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요. 하지만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의 노동과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답니다. 그날이 5월 1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노동자가 건강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졌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죠.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에 처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 된 거랍니다. 그랬구나. 노동자의 권리는 모두 함께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람답게 대우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특별한 권리 3개를 보장하고 있어요.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이걸 노동 3권이라고 한답니다. 노동 3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농부 아저씨네 닭장에는 닭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농부 아저씨는 닭들에게 모이를 조금 주면서 달걀을 많이 낳으라고 했어요. 견디지 못한 닭들은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까 논의해봤답니다. 의논 끝에 닭들은 농부 아저씨한테 더 많은 모이를 주고 달걀도 조금만 낳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한 마리의 닭이라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여러 마리의 닭이 오니까 농부 아저씨도 깜짝 놀랐죠. 하지만 농부 아저씨는 닭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모이도 조금 먹고 달걀을 많이 낳을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였죠. 그래서 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닭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달걀을 낳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칠째 달걀이 나오지 않자 농부 아저씨는 결국 닭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다시 달걀을 낳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이후부터 닭 대표와 농부 아저씨는 함께 협력해서 닭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풀어보자면 단결권은 노동자가 단체를 만들 권리를 보장해주고, 단체 교섭권은 노동자가 단체를 만들어서 회사랑 말할 권리를 보장해주죠. 단체 행동권은 우리들에게 좀 더 익숙한 호칭이 있는데 바로 파업이에요. 노동자의 권리가 뭔가 있는데 단체로 모여서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일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구나. 노동을 하게 되면 진짜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 아직도 약간 어렵지만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지. 동건아, 저녁 뭐 먹을지 정했어? 아차, 저녁 메뉴부터 정하고. 산업혁명 시기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노동 시간이 여러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지금 현재 8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물음표의 의미는 뭘까요? 노동 시간은 일일 8시간제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노동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노동 시간도 변할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일부 국가나 기업에서는 하루에 6시간 또는 주 4일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스물두 살의 청년. 1970년 11월 13일 그 청년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끝까지 그가 외치던 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불황자를 보면 제 옷을 벗어주던 사람. 바보라고 불릴 만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 일찍이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지만 막내 동생 같은 어린 여공들이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재봉사의 일을 버리고 재단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재단사가 되면 공장의 공장장 격인 관리자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업주는 전태일을 해고했고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나라는 법도 없나? 사실 법은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이후 전태일은 한자토성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했고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보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 앞에서 매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의 의미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전태일은 자신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만 해달라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하루의 작업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 진단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공들은 시간 수당이 없으며 연령이 어린 관계로 발효 과정에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청년 전태일의 외침 이후에도 우리나라 노동인권은 계속해서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노동인권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노동인권 역사의 출발점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요. 농토를 잃고 노동자가 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19세기 영국과 비슷한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1970년에는 앞서 보신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라고 외쳤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노동자 대투쟁도 함께 벌였는데요. 노동자가 시민으로, 노동인권이 시민권으로 보장된 시기로 기록됩니다. 1989년 들어 주 44시간, 주당 최대 노동시간 64시간을 이뤄냈습니다. 2003년에는 주 40시간,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장근로 최장 12시간과 휴일 16시간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로하는 사회였죠. 지난 2018년 주당 최대 52시간, 즉 주당 5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게 법제화했는데요.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주요 노동 조건을 적어 서로 나눠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는 기역, 리을, 기역, 이응, 시옷입니다. 정답은 바로 근로계약서죠. 그럼 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뭘까요? 근로계약 기간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에 따라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내가 근무할 곳이 서울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 업무 내용은 내가 사무직하러 갔는데 서비스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명확히 보셔야 되고요. 소정근로 시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 휴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근무일, 휴일, 임금, 연차라고 하는 건 언제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이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가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사업주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시급이 얼마인지, 언제 일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잘 해두시거나요. 아니면 문자로 제가 시급 얼마에 무슨 요일에 일하기로 한 거 맞죠? 라고 해서 그걸 재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채용 공고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도록 임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취지는요, 딱 그만큼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적어도 최저 생계비만큼은 보존이 돼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최저임금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알바비 입금이 덜 됐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7,530원, 하루 4시간씩. 지난달 25일 일해서 75만 3천 원 주셔야 되는데 50만 원 주셨잖아요. 그건 어른들 얘기고 너는 꼬맹이잖아. 네?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같은 돈 쓸 것 같으면 너를 왜 써? 그리고 밥 줬잖아 너가. 식대는 급여에 포함되는 거 몰라? 밥 한 끼에 10,000원이다. 됐냐? 처음 시작할 때 식사 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난 다 줬으니까 더 이상 줄 거 없다. 너 결국 돈 못 받은 거야? 너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 야, 진짜 못 봤냐? 어리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거야? 잘 모르겠네. 어리면 적게 줘도 되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보다 적게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 그걸 최저임금으로 정확하게 적용해서 받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이니까 식비만 제공한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은정아 일은 할만해? 네, 원장님 재밌어요. 일 열심히 하니까 적성이 잘하고 금방 잘할 거야. 네, 열심히 배울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 들어갈 거니까 은행 가서 현금으로 다시 찾아와. 알았지? 네? 왜요?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다시 나중에 설명해 줄게. 간다. 원장님 찾아왔어요. 줘볼래? 여기. 그래. 저기 원장님. 그런데 왜 제 월급을 다시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너 설마 그 돈 다 받을 생각이야? 네? 얘 봐라. 야, 너 지금 기술 배우는 중이잖아. 법이 그러니까 이 끊음적은 남기지만 그 돈 다 어떻게 다 주냐? 그치만 제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청소하고 정리하고 우리 배울 때 다 했어 그런 거. 너 드라이도 못하지. 너 학원에서 배운 거 써먹을 수 있어? 너 나한테 교육 다 받잖아. 그 돈 다 낼 거야? 그 돈 다 낼 거냐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딴 데 가 그냥. 이게 맞는 걸까요? 꿈꾸는 일의 시작은 당연히 이런 걸까요?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을 향한 응원 대신 꿈을 담보로 대가 없는 노동과 열정을 강요하는 것.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 알죠? 라고 말하는 사업주의 말이 사실일까요? 1년 미만의 단기 알바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청소년인 나는 평소 7시간 일하는데 오늘은 손님이 많아 사장님이 2시간 더 일해달라고 해서 일했어요. 괜찮은 건가요? 네,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경우 노동시간은 일일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한도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사용자는 일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식을 갖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임금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인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주 동안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해야 하고, 일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일 경우 조건을 만족해요. 알바한다는 곳에서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벌금을 3만 원 차감한다는데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난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분 지각하면 1시간치 임금을 공제한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면 얼마를 내야 한다. 실수로 손해를 끼치면 얼마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실제 손해액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배상 금액을 정하는 계약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서명한 그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반면 이러한 부당한 서약으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그만둔 후에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급여 대신 치킨 쿠폰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치킨 쿠폰을 팔거나 치킨과 제가 필요한 것을 물물 교환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살펴볼까요?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임금은 일을 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만약에 사장님이 넌 미성년자라서 부모님한테 드렸어 라고 하면 이 원칙을 위반하는 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일정 주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매주, 매월처럼 정해진 날에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액 지급의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일이 서툴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얼마를 빼고 주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 통화나 식권, 회사가 제조하는 물품, 상품권, 쿠폰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저는 고1이 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 대여섯 시간, 주문이 많으면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수당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알바는 시간이 생명이라며 제가 배달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마다 야 임마! 딴 데로 새지 말고 착실하게 배달이나 해! 라고 사장님이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리거나 임금이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할 때 점점 더 속도를 냈고 항상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란 신호가 깜빡깜빡할 때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꼬마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에 심한 다박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오토바이 수리비를 제 임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임금에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슬펐지만 제 몸 상태는 사장님의 관심 받기라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업무상 사고는 업무나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행사나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이런 것처럼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것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서 산재보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재해가 있는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역시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사업주에게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알리고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 협조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자꾸 외모로 놀리면서 농담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래요. 매번 싫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요. 이거 성희롱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요건 중 하나는 직장 내의 성희롱의 피해자와 행위자의 존재입니다.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하급자 모두 포함되고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피해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사업장 밖이라거나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근로조건이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직장 내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급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손님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서 피해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며칠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 당사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직장 내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옷, 행위, 태도 등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가 아니라 동성 간의 문제에서도 권력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있을 때 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인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